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23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다시 한번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한 이종섭 호주대사와 언론인 테러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의 거취를 두고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젯밤 이 대사의 귀국과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대통령실이 반나절 만에 다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소환 요구도 없는데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일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 각을 세운 지 반나절 만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자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촉발됐던 윤한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당정 갈등이란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과한 해석 아니에요? 지금 당정 간에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 갈등 상황이나 의견이 부딪히거나 이럴 조짐을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이 대사 문제에 대해선 공수처로 공을 넘기고 있어 충돌까지는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때 황 수석 자진 사퇴 가닥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수처와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수처도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공수처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늘 하루에만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간 겁니다. 공수처 안에선 수사 외압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반쯤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허락을 받고 이 전 장관이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지 채 2시간도 안 됐을 때입니다. 공수처는 출국 금지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다음 조사 날짜를 이 전 장관 측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조사 후에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면 당장 조사라는 데 대해선 수사 진행에 맞춰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당장 부르라고 하는 건 억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적은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공수처 내부에선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 외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찐윤이라 불릴 만큼 대통령실과 가까운 인사들마저 한동훈 위원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 수도권 출마자들인데 그만큼 지역에서 느껴지는 위기감이 큰 걸로 보입니다. 이종섭 대사 출국을 기점으로 중도층 민심이 크게 출렁였고 서울 지역 지지율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걸로 분석됐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이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기 분당 1과 경기 하남 갑에 출마한 두 사람이 수도권 출마자들의 위기감을 대변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총선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다고 저는 봐요.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감은 실제 여론조사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4주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의 변화가 컸습니다. 지난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만 떼어서 분석해보니 지난 10일 이 대사가 출국한 이후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한 주 만에 14%포인트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15%포인트 올랐습니다. 44%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정당 지지율에서 지난 2주간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지난 15일 발표된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지만 크로스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며 이 대사를 옹호해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이미 아그레만을 받고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흘 만에 달라진 입장을 내놓은 건 이 같은 여론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황상무 수석이 언급한 정보사 흉기 테러 사건의 피해자 오홍근 기자의 유가족은 황 수석이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수석의 발언은 고인과 언론에 대한 조롱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족의 목소리 최승기 기자가 전해드리고 이어서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오홍근 기자의 동생 오형근 씨는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전 언론을 향한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만 들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전 언론을 상대한 협박입니다. 조폭보다도 더 무서운 협박입니다. 오 씨는 형님이 테러 당시의 기억과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수석이 농담이라면서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분노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었으면 아마 저한테 뺨을 맞았을 겁니다. 황 수석이 지난 16일 낸 네 문장의 사과문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건 궤변이고요.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면은 하루빨리, 한시빨리 그 직책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오 씨는 이번 주 중에 황 수석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겁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고발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하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나오는데 그보다 더한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 이번 사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비롯해 여러 국민의힘 후보들과 또 한동훈 위원장까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을 보면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 사법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팩트와 그리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종섭 대사를 임명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종섭 대사가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실 공수처가 그동안 전혀 소환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고발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출금 사실도 몰랐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느끼는 것은 사실상 결국 이거는 뭔가 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은 충분히 민심을 전달한 것이고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이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또 팩트에서 이런 것이 아닌데 이런 취지셨던 것 같습니다. 좀 잘 정리를 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 가는 쪽으로 저희가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발돼서 그 피의자라는 건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 수사가 일단락되기도 전에 또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 호주 대사 자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호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지만요. 안보적 측면 또 방산 수출에 있어서의 가장 수출 최대 대상국 중에 하나이고 또 특히 이제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종섭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는 다른 면을 또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이 판단하거나 이 정무적 고려를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친윤으로 불리는 후보들까지 한마디씩 하는 건 뭐 그만큼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사태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조속히 수사도 마무리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빨리 불식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언급한 대로 좀 이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떨까. 한마디로 이제 귀국해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환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귀국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지금 소환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어제 호주 대사의 말씀에 따르면 KBS 인터뷰에 따르면 4월 말쯤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절차상으로는 그것이 맞겠지만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조사를 준비하고 대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개를 이제 귀국해서 대기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도 정리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민심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굉장히 고물가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당정 협의체도 만들고 뭐 대통령께서도 오늘 입장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뭐 다른 민심도 있겠지만 사실 이 경제에 대한 그리고 민생고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이어서 당정 갈등 2라운드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하고 또 뭐 당의 역할은 민심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을 서로 매끄럽게 정리해서 대통령실과 교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선이 이제 딱 23일 남았는데 선대위원장으로서 몇 석을 예상하십니까? 뭐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답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당도 여러 가지 흠이 많고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민주당도 최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구설도 있고 뭐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된 후보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당 모두 공히 국민에게 선택을 받는 이때 양당 모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공개했는데 노조 탄압 등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당선권에 포함돼 논란입니다. 횡령과 폭력 전과가 있는 한국노총 간부가 면접도 없이 당선권에 이름을 올린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총 3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언론노조 탄압과 사장 재직 당시 편파적인 보도 등으로 질타를 받았던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당선 가능권인 14번을 받았습니다. 언론노조와 그리고 학자의 탈을 쓴 홍위병, 시민단체 등이 동원됐습니다. 공영 언론이 극단적인 편파 방송, 조작 방송, 왜곡 방송, 특정 진영의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김 전 사장은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 행위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횡령과 배임수재, 폭력 등 전과 경력이 있는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당선 안정권인 10번을 받았습니다. 김 의장은 면접 없이 서류로만 심사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당선이 유력한 8번을 받았습니다. 인 전 위원장은 지난해 혁신위 활동 당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 최근까지도 정치에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주 병원 일에 만족해하고 정치하는 것은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많이 반대합니다. 안상훈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역시 당선이 가능한 16번을 받았고 현직 비례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을 받아 비례대표 재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양 후보가 도덕성 최하점을 받았는데도 공천 과정을 그냥 통과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양 후보는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양문석 후보의 사퇴를 겨냥한 듯 선당 후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관위 단계에서부터 양 후보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김부겸 선대위원장과 정세균 전 총리 등에 이어 양 후보와 당 지도부를 재차 압박한 겁니다. 반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양문석을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을 애달파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친명계 지도부 A원도 이번 논란의 본질은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떨어뜨린 양 후보를 놓고 벌어진 친명과 친문 세력 간의 힘겨루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 후보는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사죄를 하러 왔다며 노 전 대통령 유가족과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겨냥했다는 분석인데 다음 달 예정된 총선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을 노려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으로 비행 거리로 볼 때 계룡대나 전북 군산의 주한미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가지고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 민주주의 회의에서 인권 압박 등 하면은 결국은 북한은 핵능력 도달을 통해 가지고 강대강으로 맞서겠다. 군 당국은 다음 달 총선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 주요 일정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3개의 군사 정찰위성을 추가로 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다음 달 초 예정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맞춰 북한도 두 번째 군사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오늘 오후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번엔 JTBC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허경영 씨의 종교시설로 알려진 하늘궁의 여성 신도들이 성추행 혐의로 허 씨를 집단 고소했습니다.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데 이들은 허 씨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하겠다며 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하늘궁입니다. 허경영 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신도들은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내고 50에서 100명씩 모였다고 했습니다. 허 씨가 이 치료를 받으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도 했습니다. 잡념이 생길 때 허갱해버리고 잠들 때까지 허갱행을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면역 체계가 최고로 편안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한 신도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앞에 사람들을 모두 봐도 그렇게 했고 그것을 에너지 치료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그것이 그런 식으로 행해지는가 보다. 처음엔 상담하듯이 시작했지만 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리 와라 하고 나중에 이제 무릎에 앉으라고 그러죠. 무릎에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안으라고 하고. 허 씨 측은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안수기도 정도의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이 외에도 22명으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허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허경영 씨를 고소한 신도들은 허 씨가 성추행을 한 뒤에도 축복받은 것이라고 주입하듯 말하고 치유 과정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선 문제 삼지 말라는 서약서까지 미리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늘궁을 나온 뒤에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허경영 씨는 자신을 신인이라고 소개해왔습니다.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신의 화신이라고도 설명해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인이니까 여자고 남자고 다 나의 부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걸 이제 정신적으로 말하죠. 주입을 시킨 거예요. 신도들은 그렇게 세뇌를 당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구부터 안아서 이뻐해주는 처음에 여자들이 세뇌되고 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그걸 모르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치유 전엔 서약서도 받아갔습니다.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 이 행위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제대로 읽고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인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허 씨 측 해명대로 에너지 치유는 다른 신도들이 보는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영상을 찍거나 녹음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궁을 나온 뒤에야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막 그 사람 말만 믿고 진짜 이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소송에 나선 여성 신도들은 피해 사실과 증거, 당시 정황을 공유하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범인을 쫓던 경찰이 남성의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또 60대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경비 초소 앞바닥엔 핏자국이 아직 선명합니다. 경비원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7시 20분쯤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이 60대 경비원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양손 급소는 피했다니까요. 16발을 뽑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경비원은 손을 다쳤고 남성은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6시간 만인 오후 1시 20분쯤 고양시 한 모텔에서 가해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 자택을 찾아갔더니 60대 여성 시신이 나왔습니다. 역시 흉기에 찔렸고 숨진 지 하루가 안 된 걸로 추정됩니다. 가해자의 전부인인데 동거하는 사이였습니다.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 경찰은 전부인을 살해한 뒤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우리 형사가 가서 탐문하다가 발견했으니까. 상해로 시작된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의 보행자까지 친 20대 운전자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배달 노동자가 추격했고 또 잡아달란 외침을 들은 시민이 함께 검거한 겁니다. 윤도혜 기자입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여성이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갑자기 나타난 흰색 승용차,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밀고 옵니다. 여성은 쓰러지고 승용차는 우회전해 사라집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오토바이 한 대가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나길래 밖을 보니까 아주머니가 그냥 넘어져 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차는 없고. 알고 보니 흰색 승용차 운전자 이미 다른 곳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300m 가다가 또 사고 내고 600m 더 가다가 택시와 충돌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그러고선 차에서 냅다 뛰어내려 도망갑니다. 17분 동안 2.5km 차 몰면서 보행자 1명을 치고 차 3대와 부딪힌 겁니다. 6명이 다쳤습니다. 멀리 못 뛰어가고 붙잡혔는데 뒤쫓은 배달 노동자 덕이었습니다. 첫 사고를 목격한 뒤 계속 뒤따라가며 도주 경로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잡아라 외침을 들은 한 시민도 검거를 도왔습니다. 그 오토바이 타신 분이 그 사고를 보고 계속 따라오신 거예요. 같이 이제 잡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입에서 자꾸 술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20대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달원은 언론에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 저녁 고창 담양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차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려던 40대 운전자도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걸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오후 고속도로를 달리던 회색 경차가 휘청하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다시 반대로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힙니다. 경차가 멈춰선 곳은 고속도로 곡선 구간. 날은 저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나타난 하얀 SUV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SUV를 몰던 40대 남성은 경차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관광버스 2대가 연이어 덮쳤습니다. 펠레스의 운전자는 모니차 옆에 있었죠. 또 꺼내려고. 근데 그 사이에 2차가 받아버린 거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갓길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가 불빛을 흔들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경차에 타고 있던 30대 엄마와 6살 아들, SUV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2차 사고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로 1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차 사고보다 2차 사고는 사망률이 7배 가까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선 빨리 도로 밖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대비 요령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차량 밖으로 대피 이후에 도로 밖으로 완전하게 대피를 하는 것이. 사람을 구하려던 40대 운전자는 어쩌면 이 요령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들이 왜 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5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도중에 불이 난 거라 아이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곳, 초등학교입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달려나옵니다. 다급했죠. 예. 그리고 이제 창문으로 받는 애도 하나 있었고요.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고학년들은 아직 수업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연기가 나와가지고 연기를 들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못 챙기고 가방이고 뭐고 실내화도 못 갈아신고 그냥 바로 몸만 대피했습니다. 불은 학교 쓰레기장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를 다 태우고 건물 외벽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550여 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학생 1명과 아이를 데리러 간 학부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 학교가 이렇게 큰 불이 날 수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 학교는 이날 오전 소방 점검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살짝 사이렌 오작동이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살짝 불안했었는데 진짜 불이 나가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승객 200여 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고장나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퇴근 시간인 지금까지도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민정 기자, 지금도 열차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퇴근 시간인 지금까지도 1호선 광운대와 연천 구간이 역당 평균 30분 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열차 배차 간격을 늘렸는데요. 오전 한때 1시간가량 밀리는 곳도 있었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겁니다. 코레일은 열차를 가용할 수 있는 만큼 투입하고 있지만 해소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2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원인은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오전 9시에 승객 400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고장나 도봉역에서 멈췄고요. 40분 동안 객실 안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뒤늦게 뒤따라오던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10분에도 200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멈추는 바람에 여파가 더 커졌습니다. 코레일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공지하고 일단 고장난 열차들을 옮겼지만 이때부터 이어진 지연이 퇴근길까지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시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에게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전공 이탈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면허가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아 조직강화위원장입니다. 복지부는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는 4주 전인 지난달 말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겨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3월 초까지 당사자 의견을 접수했는데 박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약 한 달 뒤인 4월 15일자로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진료 차질과 직원 피해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을 두고 면허를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 기간이 몇 달 정도 걸리는데 이번엔 한 달 정도로 정부가 처분에 상당히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위원장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의사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지우고 나가라는 글을 올린 현직 의사를 최근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가 작성자임을 인정했다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올해 면허를 딴 의사로 전공이나 대학병원 소속도, 개원이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전공의들 이탈이 5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던 의대 교수들도 다음 주부터 집단 사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혜원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회의를 진행했죠.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 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두고 있는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후 5시부터 집단 사직을 논의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6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음 주인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연세대도 동참할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시간 전 회의를 마쳤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사직서를 취합해서 25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하게 되면 당장 이 환자들 피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되는데 이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교수들은 당장 병원을 모두 떠나는 건 아니고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환자 수술과 처치가 늦어지는 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빅5 병원 병원장들을 만나서 교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 전공의들도 면허 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는데 25일까지는 의견을 줘야 하는 상황이죠? 네, 전공의들이 그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던 날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환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피해 신고센터에는 수술 지연 같은 피해 사례가 5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병원을 떠난 의사에게 병원 측이 민사소송을 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루빨리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혜원 기자가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임창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 씨는 주가 조작 세력에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검찰은 임 씨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더견 일당이 만든 투자자 모임입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여러 종목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임 씨도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 주가 조작단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 함께 투자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지급 등도 설명했다는 겁니다. 임 씨도 이들에게 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임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라씨 일당과 주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임 씨를 상대로 투자하게 된 경위, 라씨 일당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임 씨는 투자를 해서 오히려 손해를 받고 골프장 인수나 주가 조작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경찰이 사기로 뜯어낸 돈 90억 원을 상품권으로 세탁한 일당 6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총책은 아직 잡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전체 피해 규모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목욕 바구니에도 검은 비닐 봉투에도 책상 서랍에도 현금 다발이 보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찾아낸 현금과 수표만 22억 원입니다. 억대 슈퍼카 4대와 명품 시계 등도 찾아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 8명은 투자 리딩방부터 로맨스 스캠까지 각종 사기 행각으로 돈을 벌어들여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뜯어낸 돈을 세탁하기 위해 가짜 상품권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되는 상품권 업체 2곳과 짜고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가짜 업체가 한 업체에 수표를 주고 상품권을 넘겨받습니다. 그 상품권을 또 다른 업체에 주고 현금을 받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6명, 피해금은 90억 원입니다. 전체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총책이 있고 기망하는 이제 파트가 있고 자금 세탁하는 파트가 있고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90억.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들 압수하면서 법인 계좌, 입출금 내용 확인한 게 420억. 경찰은 일당 8명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베트남으로 도망친 자금 세탁 총책과 현금 수거책 등 2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쫓기로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러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졌는데 투표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투명 투표함이라 아니 훤히다 들여다보이고요. 투표 용지를 접지도 않고 이렇게 다 보이게 펼쳐서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개표 사무원이 옆에서 보고 있고 심지어 총을 든 군인이 지켜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밀 투표는커녕 푸틴을 찍는지 안 찍는지 다 알 수 있는 공개 선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쏟아졌죠. 외신들은 푸틴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푸틴은 87%, 압도적인 득표율로 5번째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스탈린이 29년을 집권했는데 푸틴은 2036년까지 30년 넘게 집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1세기에 나타난 차르, 황제란 말을 듣는 이유죠. 당선을 확정지은 푸틴은 3차 대전까지 언급하며 더 강력한 러시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더 강한 러시아를 선포했습니다. Для всех, что это будет в одном шаге от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Третьей мировой войны.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매일 진격하고 있다며 전사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파리올림픽 휴전 요청은 검토해보겠다며 짐짓 여유도 보였습니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나발니의 죽음에 대해선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인생은 그런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господина Навального, да, он ушел из жизни, это всегда печальное событие. Но
У нас и были другие случаи, когда люди в местах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уходили из жизни. А разве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такого не бывало? Написала фамилию Навальный. За месяц до выборов главный оппонент Путина, и так находящийся в тюрьме, был убит. 결과가 예견됐던 푸틴의 압승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혹평을 내놨습니다. Цими днями російський диктатор імітує чергові 독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치러진 선거는 무효하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북한 등 일부 친러 국가들은 러시아 국민들이 높은 투표율로 민주주의에 헌신했다며 치켜 세웠습니다. JTBC 김사은입니다. 다음 달 총선 때 유권자 누구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지만 장애인들은 투표 과정에서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개선해달라고 소송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바뀐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며 미리 연습까지 하는 발달 장애인 이야기를 조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용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주로 얼굴로 후보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얼굴 안 보니까 아마 생각하기도 힘들고 뭐 이름만 보니까 사진에 나오면 아마 그 다음을 다 편하게. 선거 공보물도 오지만 꽉꽉 채워진 글을 이해하긴 쉽지 않습니다. 종이 같은 어떻게 난 여자예요. 맞아요. 네, 그거 보고 그거 투표했습니다.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도 3주 남은 총선 때 꼭 투표를 하고 싶어 연습도 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투표 용지와 선거 공보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소송도 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 찾아가는 거, 두 번째는 투표 용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쉬운 선거물이요. 그린 투표 용지가 제일 필요하고요.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고 최근 2심이 시작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가이드가 있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 대표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이강인 선수와 충돌한 이후 첫 합류인데요. 그래서인지 공항엔 손흥민을 응원하러 나온 팬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팬들이 들썩입니다. 아시안컵 4강전을 끝내고 쓸쓸하게 도하 공항을 빠져나가던 40일 전과 달리 오늘은 너무 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뒤에 사고 납니다. 손흥민은 기다린 팬들을 향해 한참을 인사한 뒤에야 차에 올라타 대표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을 보기 위해 서너 시간 이상을 기다렸던 팬들은 응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손을 다친 건 정말 마음이 아픈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그 주장으로서 힘들었을 손흥민 선수를 좀 가까이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공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안컵 기간 선수들을 대표해 비난을 자제해달라 부탁하고 원팀을 만들어 결승에 오르려 했지만 이강인과 다툼을 피하지 못했던 주장 손흥민에겐 감독의 신뢰도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주장 체제는 이번 경기에는 계속 되는 건지? 네, 물론입니다. 손흥민 선수 주장 체제는 계속 갈 거고요. 태국과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팬들의 관심은 온통 이강인과 손흥민의 갈등 봉합, 나아가 대표팀 내분의 해결에 쏠립니다. 일단 대표팀은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황 감독은 선수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았고 내일 훈련도 이례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팬들과 함께했던 오픈 트레이닝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입국하는 이강인은 대표팀 그리고 팬들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를 낼 계획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선수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고척돔엔 오타니를 보기 위한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돼 고척돔까지 이어진 파란 물결. 언제나 함성은 오타니에게 몰립니다. 空港でもああやって迎えてもらってすごいありがたいなと。あの時からでも好きな国のもちろん一つなんだ。 오타니가 한국을 찾으며 보여준 친밀감이 이야깃거리를 불러냅니다. 일본 선수지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태극기를 내걸고 한글로 인사말을 남겨 우리 야구 팬들에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과 배려로 읽혔습니다. 결혼 사실을 발표한 뒤 방한과 함께 부인을 공개한 것도 관심을 증폭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そうやって注目してもらえるのはすごいありがたいことです。それはそれとして、まずは自分がやるべきことに集中したいなとは思っています。 아시아 최초로 메이저리그 홈런왕에 오르고 투수와 타자로 나서 2시즌 연속 10승 10홈런을 쌓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야구의 기록들을 다시 썼습니다. 성공한 선수로 나아가기까지 거쳐온 과정도 풍성한 스토리로 남았습니다. 행운을 줍는 것이라며 쓰레기 줍기를 생활화하고 고교 시절 빼곡히 적은 인생 계획표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오타니는 뛰어난 야구 선수 이전에 따뜻한 한 사람으로서 영감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AP통신은 일본인이 한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드문 일이라며 한일 역사의 적대감까지 허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빙판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일어나질 못합니다. 쇼트트랙 세계 1위 박지원 선수는 이 순간 어떤 감정에 휘말렸을까요? 1000m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던 순간 황대헌 선수의 손에 밀쳐져 넘어진 겁니다. 하루 전 1500m 결승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우리 선수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올 시즌을 돌아보면 박지원이 황대헌을 반칙으로 금메달을 놓친 게 3번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쇼트트랙의 무리한 경쟁이 모두의 메달을 뺏어간 이른바 팀킬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2대3으로 진 트라부존스포르의 일부 팬이 페네르바체 선수들에게 달려든 게 발단이 됐는데요. 선수가 팬을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 지난해 12월엔 구단주가 심판을 폭행해 지탄받았죠. 이번에도 정부까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그라운드 위에서의 폭력 언제쯤 사라질까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꽃샘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동쪽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대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표정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서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와 부산 14도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눈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에 또 한 번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